항상 불평만 하시네요. 마가렛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다른 분들 식사 시간에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이시네요. 규칙도 싫다고 하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거든요. 여기는 고급 시설이에요.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목구멍이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겨우 그 말만 떨리는 목소리로 했어요.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적응을 못 하시나 봐.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마가렛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죠. 평생을 한 식당에서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이 집 김치찌개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면 하루 종일 지친 몸도 잊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식당 운영이 버거워졌죠.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죠. 큰딸 윤나가 그러더군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급히 들어와서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시애틀에 정말 좋은 한인 간병센터가 있어요. 의료진도 최고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엄마 혼자 한국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윤나는 성격이 급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뭔가 결정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간호사도 잘하는 것 같고요. 엄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한국에서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 때 어떻게 해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막막하긴 했거든요.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누구를 부를지도 모르겠고 식당 정리하는 것도 혼자서는 벅찼죠. 그래서 결국 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다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한국을 떠났어요. 평생 살던 집, 평생 일하던 식당을 뒤로하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시애틀은 참 이국적이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한국보다 공기도 맑은 것 같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죠?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윤나가 공항에서 차로 데려다 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 센터 원장님이 마가렛인데요. 정말 친절하시고 경험도 많으세요. 간병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한국과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여유로운 차간격, 정돈된 주택가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3시쯤이었어요. 2층 건물의 깔끔한 외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입구에 영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게 한글로도 적혀 있더군요. 시애틀 한인 시니어 케어 센터. 원장 마가렛이 나와서 반겼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비즈니스 슈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그런데 웃는 얼굴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혜진님. 환영합니다.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나름 정중했어요. 윤나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며 이것저것 설명했죠. 센터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고 중앙에는 거실 겸 식당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박순덕이에요.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시선만 잠깐 보내고는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물게 될 방은 1층 끝쪽에 있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창문으로는 센터 뒤편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울창하고 잔디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어때요? 깔끔하죠. 청소도 매일 해주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와요. 윤나가 열심히 좋은 점들을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병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좋구나.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모든 입주자들이 식당에 모였어요. 10명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으셨더라고요. 식사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뭔가 밍밍한 맛이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죠. 여기 음식이 어때요?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맛이 없다고 말하기엔 첫날이었고, 맛있다고 하기엔 양심에 걸렸거든요. 식사 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 가요를 틀어주며 함께 따라 부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썩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몇 분만 소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해 주세요. 마가렛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독려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달아오르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던 집, 식당, 단골 손님들, 그리고 남편 생각까지 모든 게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시애틀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 같았는데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은 분명 좋은 뜻으로 이곳을 권했을 텐데 막상 와보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가렛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친절한 척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도 밝지 못했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센터는 어때요? 언니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응, 좋아.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여기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에요. 센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낼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정각에 울리는 기상 알람부터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같은 시간에 기상해야 효율적입니다. 마가렛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효율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면회 시간이었어요. 윤나가 저를 보러 왔는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밤에 다시 올게요.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나가 그러자 마가렛이 딱 잘라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분들께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윤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야 했죠.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 근처 한국마트에 다녀와도 될까요? 처음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조금 사오고 싶었거든요. 센터에서 주는 김치는 맛이 너무 밍밍했어요. 외출은 보호자 동행이나 센터 직원과 함께만 가능합니다. 간병사 제니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제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나마 센터에서 가장 친근한 직원이었거든요. 혼자는 안 되나요? 원장님 방침이에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전상 문제라니. 저는 72이지만 아직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평생 식당 일하면서 단련된 몸이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식사 메뉴였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치 메뉴가 정해져서 게시판에 붙어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대신 미역국 먹고 싶은데요.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어요. 주방 직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렛 쪽을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마가렛은 항상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체크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누가 얼마나 먹는지, 프로그램 시간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마치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혜진님, 어제 저녁 식사를 반 정도 남기셨네요. 어느 날 아침 마가렛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랬어요. 음식을 남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영양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량을 드셔야 해요. 그럼 맛있게 해주면 다 먹을 텐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로 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커졌어요. 특히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걸 규칙에 맞춰야 한다는 게 힘들었거든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주방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주방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을 그제야 자세히 읽어봤어요. 온갖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화장실 이용 시간 제한은 없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할 것. 개인 물건 반입은 사전 승인 필요. 전화 통화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만. 방문객은 신분증 지참 필수. 이게 무슨 감옥 같은 곳인지 싶었어요. 어느 날 박순덕 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처음엔 규칙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다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적응하는 게 나아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윤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엄마, 그건 다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너무 답답해. 마트 하나 혼자 못 가게 하고, 밤에 차 한 잔 못 마시게 하고. 엄마,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도 엄청 들어요. 윤나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센터를 감쌀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해졌어요. 딸에게조차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서 마가렛에게 직접 말해봤어요. 원장님, 규칙이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 조금 완화해 주실 수 없나요? 정혜진님, 우리는 효율을 중시합니다. 모든 규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마가렛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규칙은 예외 없이 지켜주셔야 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마치 우리를 한 단계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참으며 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김영숙 할머니였거든요.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더 우울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 하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단순히 고향 생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가족 면회가 일주일 넘게 없었는데도 센터에서는 별말이 없었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에 가는 건 미뤄지고 있었죠. 예산 문제가 있어서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센터 내 간호사가 처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마가렛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효율, 예산, 원칙. 이런 단어들만 반복했죠.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렛이 늦은 시간에 센터 뒤편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고 빨랐는데 영어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이 신경 쓰였어요. 코스트 컷, 미니멈 스태프,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규칙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 할머니가 식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방에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상태가 어때요? 제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제니의 표정도 어딘지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딸들은 좋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또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발걸음 소리였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문밖이 조용해지자 저는 천천히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단순한 규칙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점점 제 일상을 조여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센터에서의 셋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병사들이 평소보다 바빠 보였거든요. 제니가 아침 약 배분을 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차분했던 분이 왜 그럴까 싶었어요. 제니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그때 새로 알게 된 분이 박지순 할머니였어요. 80살이 넘으셨는데도 정신이 또렷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셨거든요. 순덕 할머니보다는 좀 더 솔직한 성격이셨어요. 혜진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3주 정도 됐어요. 그럼 아직 적응 중이겠네요. 저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순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처음엔 간병사가 4명이었거든요. 지금은 2명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그랬어요. 10명이 넘는 입주자에 비해 간병사가 너무 적었죠. 며칠 후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약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평소 8시에 주던 약이 9시가 넘어서야 나왔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할아버지는 식사 전에 드셔야 하는데 계속 밀리니까 힘들어 하셨죠. 약 좀 주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최영우 할아버지가 간병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른 분 처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친절했던 분이 이렇게 변하니까 당황스러웠죠. 식사 시간도 엉망이 되었어요. 정오에 나와야 할 점심이 1시가 넘어서 나오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점심이 왜 이렇게 늦어요? 지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주방 직원이 1명 그만둬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몸이 아픈 분들에 대한 처치가 소홀해졌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순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시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이상해. 가슴이 아파.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급히 다가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 숨도 좀 가쁘고. 이건 심상치 않았어요. 심장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니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지순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세요. 제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지금 다른 할머니 처치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건 급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정말 바빠요. 제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말이에요. 지순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식은땀도 흘리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어. 이상하게 아파. 저는 바로 마가렛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지순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마가렛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정도의 통증인가요? 꽤 심해 보여요. 얼굴도 하얘지고. 일단 센터 간호사가 확인해 보겠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또 그런 시기였어요.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체온을 재고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같아요. 조금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지순 할머니는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까지도 가슴 통증이 가시지 않으셨거든요.
혜진 씨, 정말 이상해. 이런 적은 처음이야. 지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다시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소리만 할 텐데. 그때 지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간병사들이 너무 적어.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무슨 일이요? 약 시간도 늦고 아픈 사람 봐주는 것도 나중에 하고 돈을 아끼려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여러 가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규칙이 그렇게 엄격한지, 왜 외출을 막는지, 왜 병원 가기를 꺼려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순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얼굴이 더 창백해지셨거든요. 할머니, 이건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다시 마가렛에게 갔어요. 어제 확인했잖아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정혜진 씨,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간호사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마가렛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쓸데없이 떠드는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지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화장실에 가시다가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거든요. 할머니, 제가 소리쳤지만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제니와 다른 간병사가 달려왔죠. 119 불러요. 제니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마가렛은 침착했어요. 일단 센터 내 응급처치부터 하고 상황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구급차가 왔고 지순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센터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아프면 저렇게 될까?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센터는 입주자들의 건강보다 비용 절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윤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나야,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순 할머니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간병사 부족, 늦어지는 약 시간,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죠. 엄마, 그건 아마 일시적인 거예요. 요즘 어디든 인력난이 심하잖아요. 윤나는 여전히 센터를 감쌌어요. 그리고 마가렛 원장님은 정말 경험 많은 분이에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윤나야,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제일 믿었던 딸조차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며칠 후 지순 할머니가 퇴원해서 돌아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약해 보이셨죠. 혜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의사가 빨리 온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건 마가렛의 태도였어요. 지순 할머니가 돌아온 후로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특히 저에게 말이에요. 정혜진 씨, 앞으로는 다른 입주자분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도와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살렸는데
오히려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딸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 저만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순 할머니 일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면서 문득 무서워졌어요. 여기서 계속 지내야 한다는 것보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복도에서 또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그 소리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 몰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 돌아다니는 소리였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순 할머니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센터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마가렛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입주자들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순덕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순덕 할머니도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센터의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세심한 관찰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윤나가 면회를 왔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다시 상황을 설명해 봤죠. 윤나야, 여기 정말 문제가 많아. 지순 할머니 일만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또 그러세요. 윤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간병사는 2명뿐이고 약도 제때 못 주고 아픈 사람들 제대로 안 봐주고. 엄마, 그런 건 어디든 있는 일이에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이건 완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어. 윤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민감해서 그래요.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요. 한 달에 3,000달러가 넘어요.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윤나의 표정을 보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발 적응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놓인 생선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생선이 상한 것 같았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비릿했거든요. 평생 식당 일을 했으니 상한 생선 냄새는 금방 알 수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 접시도 보니 비슷했어요. 모두 같은 생선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오늘 식사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이 생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가 나고 색깔도 이상해요. 상한 것 같은데요. 직원이 생선을 확인해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럴 리가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가렛이 어느새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 오늘 생선이 상한 것 같아서요. 마가렛이 생선을 대충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는데 정혜진 씨, 마가렛이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항상 불평만 하시네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죠. 불평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식사 시간에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이시네요. 규칙도 싫다고 하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는 고급 시설이에요.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순떡 할머니도 시선을 피했어요. 죄송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는 조용한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적응을 못 하시나 봐.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윤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마가렛 원장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로? 엄마가 센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신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문제 일으킨 적 없어. 그냥 잘못된 걸 말한 것뿐이야. 엄마, 원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입주자분들까지 불편해 하신다고 해요. 그게 아니야, 윤나야. 진짜 문제가. 엄마, 제발 좀 조용히 지내세요. 저까지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다고? 네. 엄마가 그렇게 민감하게 굴면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윤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정말로.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원장님께 연락드리게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딸도 다른 입주자들도 심지어 제 자신도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시애틀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더욱 답답해 보였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른 입주자분일 텐데 발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평소 인사라도 나누던 분들도 시선을 피했죠.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음식 맛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혜진아,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환경이 안 맞는 거지. 그런 말을 해주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위로도 들을 수 없었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센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딸들은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건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지,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저는 점점 더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 땅에서 혼자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움츠러들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분노였죠. 정당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꾼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어요. 많이 초라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존심이 그리고 평생 살아온 신념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창밖 시애틀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제 눈빛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에 있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오래된 테이블 8개, 벽에 붙은 메뉴판, 그리고 늘 김치찌개 냄새가 배어있던 그 공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멸치 우린 물에 물을 넣고 끓이는 소리, 김치를 볶을 때 나는 지글지글 소리까지 생생하더라고요.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단골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할 때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일 저녁 7시쯤 오셔서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는 혼자 드시곤 했죠. 그분이 오시면 저는 반찬을 평소보다 더 많이 내드렸어요. 할아버지, 김치 더 드세요. 고마워, 사장님. 말수가 없는 분이셨지만 항상 감사 인사는 빼먹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계신 분이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멀리 있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국을 좀 더 진하게 끓여서 내드렸어요. 밑반찬도 한두 가지씩 더 챙겨드리고요. 뭐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땐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식당이 가족 같은 공간이었죠. 단골 손님들은 서로 안부도 물어보시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사장님,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밥 먹고 힘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픈 손님이 오시면 죽을 끓여드리기도 했어요. 메뉴에는 없지만 특별히 만들어 드렸죠. 사장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속이 안 좋아요. 그럼 죽 끓여 드릴까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그럴 때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지 않고 그냥 내드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저는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에요. 번호로 불리고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는 물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체온 재고, 혈압 재고, 약 먹었는지 체크하고, 마치 병원의 환자 같아요. 정혜진 씨,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약은요? 네. 그런 식의 기계적인 대화만 반복하고 있어요. 식당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름에 씨만 붙여서 부르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더 서운한 건 제가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음식 만들고 사람 대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며칠 후 지순 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혜진 씨,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요. 할머니는요? 지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한국이 그리워요. 거기서는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아파트 분여회장을 했어요. 이웃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행사도 준비하고 바쁘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지순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여기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요.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됐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우리가 너무 나이 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곳이 우리를 그냥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지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지순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답답함에 대해서요. 혜진 씨,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지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때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리가 없잖아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갑게만 보이던 그 불빛들이 이상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직원 휴게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가렛이었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처음 몇 달만 좋게 해주면 나중에는 신경 안 써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왔거든요. 인력비 30% 줄이는 거 가능해요.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느꼈던 이상함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죠.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한인들은 특히 쉬워요.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들도 바쁘니까 자주 안 와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평소 우리 앞에서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네, 약값도 제네릭으로 바꿨어요. 효과는 비슷하니까 문제 없어요. 제네릭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을 더 싼 걸로 바꿨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최대한 아껴야죠. 응급실 가는 것만 막아도 한 달에 몇천 달러는 아낄 수 있어요. 지순 할머니 일이 생각났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에 보내기를 꺼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죠. 전화가 끝나고 마가렛이 나올 것 같아서 급히 화장실로 피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걸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지순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만 가지고는 안 믿어줄 거거든요. 지순 할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윤나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마가렛이 외부 미팅 때문에 나간다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센터에 있었는데 그날은 오후 내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순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마가렛의 사무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오후 2시쯤 다른 입주자들이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에 움직였어요. 간병사들도 바빠서 저희를 일일이 체크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마가렛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1층이라서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혜진 씨,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지순 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할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마가렛의 책상이 보였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카스트 러덕션 플랜 마이너스 시니어 케어 퍼실리티. 영어였지만 대충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비용 절감 계획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복잡한 영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지만 숫자와 몇 가지 단어들은 이해할 수 있었죠. 스태프 러덕션 4위, 밀 카스트 달러 12달러 7, 메더컬 체컴 먼슬리 쿼털리. 직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식사 비용도 줄이고 건강검진도 한 달에 한 번에서 3달에 한 번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요. 코리언 패멀리즈 랠리 비짓 애프터 3먼스스. 랭거지 베리어 메이크스 COMPLAINTS 디퍼컬트. 한국 가족들은 3개월 후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고 언어 장벽 때문에 불만 제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죠.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마가렛이 돌아온 건가 싶어서 급히 창문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마가렛이 아니라 제니였어요. 하지만 제니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혜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어색한 핑계였지만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지순 할머니가 흥분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알려야 하고요. 지순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SNS에 올리자는 거였죠. 거기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센터에 부모님을 보내려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동감했어요. 더 이상 다른 분들이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윤나에게 증거 사진들을 보내고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에도 제보하기로 했죠. 혜진 씨, 이거 큰 파장이 일 것 같아요. 지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윤나에게 긴 메시지와 함께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윤나야,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정말로 문제가 있었어. 이 증거들을 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지순 할머니도
자신의 아들에게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시애틀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밝아 보였어요. 마치 희망의 불빛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저희는 모른 척 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 만에 윤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보내신 사진들이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잠깐만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평소 침착했던 윤나가 그렇게 급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1시간 후 윤나가 센터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엄마,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윤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간병사 부족으로 약이 늦게 나오는 일, 지순 할머니가 아픈데도 병원에 안 보내려 했던 일, 상한 음식을 지적했을 때 모욕당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잠깐 말을 멈추고 윤나를 바라봤어요. 갇혀 있는 거야. 윤나의 눈이 커졌어요. 외출도 혼자 못하고 음식도 선택할 수 없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게 무슨 집이야? 엄마. 그리고 마가렛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야. 윤나가 휴대폰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특히 비용 절감 계획서를 오래 들여다보더라고요. 이 서류가 정말 마가렛 사무실에 있었어요? 응, 내가 직접 찍은 거야. 윤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서류 내용을 금방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사기예요. 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케어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력과 비용을 이렇게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윤나는 마가렛과 직접 대면했어요. 저도 함께 있었죠. 원장님, 제 어머니가 찍으신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윤나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마가렛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이 계획서가 맞나요? 그것은 내부 검토 사항일 뿐이에요. 마가렛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검토 사항이요? 실제로 간병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리고 식사 비용도 깎으셨고요. 윤나가 한 가지씩 따지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가족들은 3개월 후에는 신경 안 쓴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가렛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윤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현지 한인 신문사 기자에게도 연락했죠.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다른 분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윤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며 기특했어요. 처음엔 제 말을 안 믿더니 이제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며칠 후부터 일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한인 커뮤니티 SNS에 올라간 글이 수백 명이 공유했거든요. 시애틀 한인 간병센터 충격 실태, 노인 학대 의혹 제기.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나왔어요. 현지 한인 신문사 기자가 센터로 취재를 왔어요. 저와 지순 할머니, 그리고 다른 입주자 몇 분이 인터뷰에 응했죠. 정혜진 할머니,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처음부터 규칙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규칙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알게 됐죠. 기자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지순 할머니 심장 발작 사건, 상한 음식 사건, 간병사 부족으로 인한 약 지연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저런 곳에 있는 건 아닐까? 비싼 돈 내고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그러자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시설이라며 취재를 나왔죠. 마가렛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특히 제가 찍은 내부 문서들이 결정타였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서비스질을 낮췄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한 달 후 보건당국에서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센터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마가렛은 노인 학대 혐의로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저희 입주자들은 모두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윤나가 직접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에 추천해줬거든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직접 확인해봤어요. 고마워, 윤나야. 새로 가게 될 시설은 규칙도 합리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입주자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죠. 이사를 가는 날 윤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처음부터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윤나야.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 뜻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윤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엄마도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엄마 의견을 먼저 들을게요. 그날 저녁 지순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도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지순 할머니는 아들이 운영하는 다른 도시로 가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하기로 했죠. 새로운 시설로 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윤나가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새로운 곳은 어때요? 좋아.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뭔가 말하면 윤나가 진지하게 들어줘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예민하다고 하지 않죠. 몇 달 후 마가렛이 운영하던 센터는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마가렛은 벌금을 내고 시설 운영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 소식을 들으니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드러난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석 달 후, 저와 지순 할머니는 시애틀 외곽의 작은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윤나가 찾아준 곳이었는데
2층짜리의 작은 마당까지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엄마, 여기서 지순 할머니와 함께 지내시면 어때요? 윤나의 제안이었어요. 지순 할머니도 혼자 지내기엔 외로우실 것 같다고 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순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혜진 씨와 함께라면 든든하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집은 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거든요. 언제 일어나도 되고, 언제 자도 되고, 먹고 싶은 걸 해 먹을 수 있었죠. 첫날 아침, 지순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뭔가 심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뭐가 좋을까요? 상추하고 깻잎 어때요? 쌈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지순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 정말 좋아요. 오래간만에 직접 기른 채소 먹어보는 거네요. 이튿날 한인마트에서 모종을 사왔어요. 상추, 깻잎, 고추까지 여러 가지를 골랐죠.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드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혜진 씨, 여기 흙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식물들이 잘 자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한 달 후에는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 할머니,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젊은 한인 엄마들이 김치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센터 일로 유명해지셔서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인회에서 김치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도 넘게 되었죠. 할머니, 이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비법이 있나요? 젊은 엄마들이 열심히 물어봤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정성이요? 응.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가족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옛날 식당 시절이 생각났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그때가 말이에요. 지순 할머니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안부 전화 봉사를 하게 되신 거죠.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매일 오후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일이었어요. 지순 할머니는 그 일을 정말 보람 있어 하셨거든요. 혜진 씨, 제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치 수업을 하면서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순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희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혜진 씨, 우리 참 많이 변했네요. 어떻게요? 예전엔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았잖아요. 지금은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순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센터에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제가 선택한 시간들이었어요. 이젠 누가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내가 정한 하루를 살아요.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며칠 후 윤나가 둘째 딸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엄마, 여기서 지내시니까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에요.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윤나가 마당의 채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거 다 직접 기르신 거예요? 응. 지순 할머니와 함께 심었어. 대단하세요.
완전 농부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기른 채소로 쌈을 싸 먹었어요. 그 맛이 정말 각별했죠. 엄마표 김치에 직접 기른 상추라니. 이거 완전 힐링 푸드네요. 둘째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지순 할머니와 함께 시애틀 시내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윤나가 운전을 해줬거든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지순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까 여기 와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기분이 상쾌했거든요. 혜진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도요, 할머니.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우리가 기른 상추랑 같이. 좋아요. 그럼 저는 밑반찬 몇 가지 만들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계획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마당을 보니 별빛 아래로 저희가 기른 채소들이 보였어요. 작지만 소중한 저희만의 공간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두렵기보다는 설렜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순 할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